그래서 내가 어 이렇게 많은 데이터가 있는데 이거를 보여줘야 보물인 거죠. 예, 보여줘야 보물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 뭐지? 유전을 찾을 때 바다 위에 그 뭔가 카메라를 들고 스캔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스캔을 한 결과를 가지고 이제 시각화를 해서 어느 지점에 뭐 유전이 있다, 또는 금광이 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판단을 내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이면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보이면 그 알지 못했던, 기존에는 알지 못했던 보물들을 이제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음. 그리고 심지어 이게 보여지고 있지만, 이게 그 빙하처럼 위에 이렇게 보여지고 있지만, 이 보여지고 있지만 아직 더 봐야 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데이터셋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잘 보여지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예, 정형화된 데이터고 어느 누군가가 예쁘게 가공해 놓은 데이터예요, 사실은. 그 데이터까지 오기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데이터인데. 근데 이 보여지는 데이터조차도 우리가 어떤 시각화 도구,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지 않으면 그냥 텍스트에 불과합니다. 그냥 아이스에 불과하다는 거죠. 예. 그렇잖아요. 뭐 SAT 데이터, 그 다음에 어, 뭐 코로나 데이터,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최근에 했던 영화 데이터,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과제로 내어드린 불법 주정차 데이터, 이 데이터를 우리가 만약에 이런 뭐 그래프를 이용하지 않고 텍스트만 봤을 때는 그냥 까만 거는 글씨고 하얀 거는 화면인 거예요. 예. 그리고 레코드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그냥 속성당 데이터 하나하나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각화를 했을 때 단순 요약 정보만 해도, 각각 그 컬럼에 대한 요약 정보만 우리가 봐도 그냥 상당한 시각화를 통해 가지고 뭔가 미닝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음,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보여지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지만, 사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더 많이 분석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데이터를 사실은 처리를 하려면 개발 능력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예쁘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현실 세계에서는 데이터가 아주 예쁘게 나 분석해 주세요 하고 예쁘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그러한 데이터를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파싱, 문자열 처리를 해서 내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끄집어낸 데이터를 또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패턴을 찾아서 변환을 하고, 그 다음에 노멀라이제이션을 하고, 뭐 이런 단계를 거칩니다, 사실은. 그런 단계를 거치는 데 필요한 게 이제 파이썬이나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사실은. 어, 그렇기 때문에 이 다크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 가장 사실은 노력이 많이 드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런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찾아내려면 이제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이제 그 과정 이후에 지금 우리가 빅재미를 가지고 하는 이런 프로세스들이 이제 쭉 연결되는 거죠. 네. 근데 다행히도 지금 빅데이터라는 이슈가 계속 또 올라가지고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 하면, 자, 여기에 있는 다크 데이터라고 하던 데이터들을 어느 누군가가 예쁘게 정리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data.or.kr인가 거기 가면 이렇게 흩어져 있는 데이터들, 비정형 또는 반정형화되어 있는 데이터, 웹사이트에 그냥 HTML 파일로 존재하던 그런 데이터들이 예쁘게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정형화된 형태로 공개되고 있다는 거죠. 음, 예.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다크 데이터로서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힘들었던 데이터들이 이제는 우리가 분석 능력만 있으면, 그 툴을 다뤄서 분석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그리고 도메인에 대한 지식만 있으면 이제 누구라도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국가가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라고 국민들한테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데이터 수집하고 그게 데이터 포털에 올리는 겁니다. 음, 음. 그래서 데이터 폭증이 하니까 그 데이터 속에 뭔가 풍부한 미닝을
의미를 포착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이 필요한데 그것이 시각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통계적인 분석 기법하고 약간 다른 게 통계적인 분석은 통계에 대한 어떤 백그라운드나 지표 해석 방식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시각화는 직관적이잖아요. 네, 직관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보가 있으면 이 정보를 이렇게 분포, 포함 관계로 이렇게 보여주거나 어떤 바 차트를 통해 가지고 이런 도표 차트로 이제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상황 판단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도표를 보면 한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상황 판단이 바로 어, 판단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 색을 잘 활용함으로써 해석 이전에 어떤 아트, 예술 작품과 같은 느낌을 가질 수도 있고 그 자체가 이제 흥미를 유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쉽고 예쁘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유하기 좋아합니다. 그래서 확산이 빨라지고 그래서 그런 그래프라든가 인포그래픽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서로 이제 확산을 하고 공유를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예쁘게 그려진 심플하고 간결하고 명료하게 그려진 이런 그래프들은 기억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그림을 그려서 많이 외우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빅데이터 시각화를 할 때 특징과 요건은 뭐 이런 복잡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 표현이 다차원적이다라는 거예요. 표현이 다차원적이다. 그러니까 이 다차원적이다라는 말을 상당히 좀 어렵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어떤 사실을요, 이 사실을 우리가 팩트라고 하는데 사실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서로 관점, 디멘전에서 D1, D2, D3.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사실 정보, 매출이라고 합시다. 매출. 이 매출을 매장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제품 관점에서 매출이 얼마나 하는지, 그죠? 그 다음에 날짜별로 매출이 얼마나 나왔는지, 그죠? 어. 근데 날짜도 일별인지 월별인지 분기인지 연도인지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이렇게 우리가 더 확장해가나 또는 범위를 좁혀갈 수 있고 범위도 카테고리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그죠?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별로 이거를 분석할 수 있고 매장도 어 지자체부터 시작해서 뭐 시군 구 뭐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해서 이렇게 매출을 분석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다차원적이다. 그러면 매장별로 각각 매장의 제품별로 매출이 어떤가? 그럼 2차원으로 이 매출을 분석하게 되고, 그죠? 2차원이죠. 각 매장당 날짜별로 어떤 제품이 얼마나 팔렸는지를 분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3차원 분석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대충 그러면 이 매장별로 각 매장당 제품별로 매출이 얼마냐라고 했을 때 2차원 분석을 하게 되니까 매트릭스 하나 하면 되겠죠. 그죠? 음. 그래서 이런 개념이 이제 시각화에 이제 우리가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차원적이다 이런 말이 어려운 게 아니라 어떤 사실 정보를 어떤 관점에서 특정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면은 그걸 다차원 여러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그 자체가 이제 다차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쉽게 생각하면 일자별로 뭐 예를 들어서 확진자 수 그죠? 어,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이제 차원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통계적 차원의 시각화 방법과 이에 따른 시각 표현이 병행되어야 한다. 뭐 있는데 뭐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죠. 숫자하고 시각적 표현이 같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시각화 영역에서는
이 데이터에 대한 시각화, 이 데이터에 대한 시각화와 그 다음에 정보에 대한 시각화, 그 다음에 뭐 인포그래피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해 간다고 합니다. 확장을 해 간다고 해요. 그런데 이 데이터라고 하면은 그 데이터에 대한 그냥 원자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 정보에 대한 시각화다 하면 가공된 형태다라는 거고, 정보라는 것은 가공된 형태고, 이 정보의 시각화라는 것은 내포하는 의미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좀 애매하긴 한데, 데이터 시각화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우리가 그 데이터 요약이라는 전처리를 통해 가지고 컬럼에 대한 시각화를 했죠. 컬럼 그거는 그 데이터 요약에서는 우리가 컬럼을 선택하면 이 각 컬럼에 대한 시각화를 해줍니다. 그죠? 근데 이 정보의 시각화라는 것은, 자, SAT 데이터 예를 들면은 뭐 영어 라이팅 글쓰기 성적과 매스매틱의 성적, 좀 관계 정보를 보여주죠. 그래서 이런 이 정도를 우리가 정보의 시각화라고 하는 거고, 정보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 정보의 시각화라는 것은 산점도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걸 조금 더 뭐 예쁘게 보여준다 이 정도로 지금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인포그래픽은 뭐 또 다른 얘기인데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설득을 목적으로 사실 정보를 가지고 어떤 설득을 하기 위해서 많이 쓰는 게 인포그래픽입니다. 네, 이렇게 뭐 데이터 표현 시각화 예시입니다. 그죠? 뭐 바차트, 도넛 차트, 마인드맵 이렇게 해가지고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각화를 사용하는 겁니다. 뭐 이런 예제가 있어요. 시각화, 정보 시각화의 사례. 그래서 나폴레옹이 모스크바 침공할 때 다이어그램인데, 예. 그래서 후퇴 여기 보면은 선의 두께는 뭐 병사의 수고, 그 다음에 뭐 선의 색깔은 진격과 태각 방향과 거리고, 선의 위치는 이동 경로고, 차트는 기온이고, 이 기온이죠. 이 기온이 지금, 예. 그 다음에 텍스트는 지역명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기온 정보가 있습니다. 날씨가 왼쪽에는 이렇게 쭉 이렇게 기온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선의 두께가 병사의 수 같아요. 이 병사의 수. 어, 여기서 이제 모스크바에서 병사의 수가 제일 많은 것 같고, 그죠? 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이동 경로별로 병사들이 겪은 추위, 병사들의 감소수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 뭐 정확하게 제가 해석은 안 해봤습니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전략을 세울 때 좀 더 객관적으로 또는 현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겠죠. 그죠? 날씨와 예를 들어 가지고 날씨와 병사의 수, 뭐 날씨와 뭐 이런 날씨와 현황, 병사의 현황도 알 수 있을 것이고, 지역과 뭐 병사의 현황도 알 수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전술적으로 이걸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 이제 뒤에 나오는 게 더 재밌던데 저는. 그 나이팅게일이 사망 원인 도표 다이어그램 시각화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 원 하나가 이제 1년이에요. 1년짜리 원인데, 이제 1년간의 도표인데, 자, 6월 달 12개의 영역이 나눠지겠죠. 6월 달에 해당하는 이제 그 사망자에 대한 분석인데, 6월 달에, 자, 이쪽 영역은 뭔가 하면 질병, 이 전염병으로 이제 죽은 병사들의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붉은색은 전투에서 이제 부상당한 사람들이 그 병사의 사망자 수고, 그 외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사실은 이 전장터에서 전쟁 자체로 인해서 사망하는 병사의 수보다 그 뭐죠? 다른 질병,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그 정부를 설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각화를 보여주니까
시각화를 통해 가지고 이제 설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설득. 우리가 저 영화 분석, 영화 관객수 분석을 했잖아요. 그죠? 영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음,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관객수가 많다라는 것은 그냥 누구나 아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어떤 그래프를 가지고 5년치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주면은 상당히 더 설득력이 있고 어느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반박할 수가 없죠. 그죠? 근데 그냥 많아라고 우리가 주장하면 누가 또 목소리 큰 사람이 그거 근거 가져와 봐 뭐 이러고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나이팅게일 같은 경우는 정부를 상대로 이렇게 시각화 도구를 이용해서 이제 쉽게 수긍 가능하게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누구나 알아도 보여지는 데이터를 근거로 보여지는 시각화 결과가 있으면 다른 상대방을 설득하기 쉽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각화 인포그래픽은 이런 거죠. 이제 그 정보와 그래픽이 합성된 단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아이폰이 정말 얼마나 인기 있냐 했을 때 이제 아이폰 처음 나왔을 때 나온 이게 정보입니다. 아이폰 도입 1년. 그래서 1년 만에 162만 명 가입했다. 야, 많이 쓰네, 생각보다. 그냥 내가 그냥 누가 아이폰 쓰더라라고 얘기를 듣는 거랑 1년 동안 162만 명이나 가입했다. 라고 얘기를 보는 거랑은 또 그 자체가 홍보가 되죠. 그 다음에 그 162만 명 중에 137만 명이 그 당시에 이게 2000 몇 년도죠? 2007년, 8년 정도 됐을 텐데 137만 명이 모바일 뱅킹을 이용했대요. 엄청난 거죠. 1년 만에 아이폰 유저 137만 명이 모바일 뱅킹을 이용했다라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 30대가 70%에 해당하더라. 이 30대. 그 다음에 서울 수도권이 70%구나. 또 남성이 여성보다 많더라. 이게 핵심적인 지표만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음. 그리고 아이폰의 앱스토어에 올라간 1년 동안 앱의 개수가 7,400개였더라. 지금은 뭐 훨씬 많죠. 지금 2009년도, 2010년도인데, 2010년도 당시네요. 그 다음에 1인당 월 평균 데이터량이 40배 증가해서 507메가 되더라. 이렇게. 그래서 이 자체가 아이폰을 홍보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자체가 뭐 사실 정보를 보여주는 거지만 인포그래픽 자체가 아이폰을 홍보하는 격이 되겠죠. 아주 강력한 홍보죠. 그죠? 이거 이제는 뭐 이렇게 많이 쓰니까 나도 좀 써보자. 와, 이렇게 사람들이 인기 많네? 나도 한번 써보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보시면 여기 같은 경우는 서울시가 예산을 2012년도에 서울시 예산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이제 한눈에 보여주는 인포그래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의 크기가 이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제일 큰 원이 사회복지에 이만큼 쓴다. 우리는 이만큼 사회복지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치구 지원에 이만큼 하고 있고, 뭐 교육청 지원에 뭐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자신의 정책에 대해서 그 시민들에게 이렇게 설득을 홍보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포그래픽이라는 게 인포그래픽 만드는 툴도 있어요 보면. 그 다음에 워드 클라우드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그 인포그래픽 예시도 한번 봤고요. 시각화 영역으로. 그래서 그 빅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단계가 크게 이제 3단계인데 정보를 일단은 구조화를 하고, 그 다음에 시각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각 표현을 합니다. 이게 시각화와 표현이 뭔 차이냐?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에 나와 있는 거를 좀 더 다듬는 작업이라 보시면 돼요. 다듬는다. 어, 다듬는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중복된 표현을 없애버리고 뒷 배경을 없애서 좀 더 우리가 보여줄 부분을 더 두각을 나타나게 하고, 그죠? 이런 작업을 우리가 말합니다. 색을 좀 뭐 변경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있어요. 음, 봅시다 그러면 정보를 구조화한다는 게 뭘까? 음,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수집을 하고 탐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배열을 하고, 그 다음에 재배열을 하는 뭐 이런 것들이죠. 일단 데이터, 여기는 이제 시각화 부분보다도 시각화를 잘 하기 전 단계로 데이터를 정리를 하는 단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각화는 이렇게 이제 그냥 일단은 기본적으로 보여주는 포함 관계라고 하면은 이런 파이 차트를 하면 되고, 시간에 대한 시각화라고, 시간에 따른 어떤 현황이면은 막대 뭐 이렇게 관계, 뭐 비교에 대한 거면은 뭐 히트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그러면 이 다음에 단계는 뭐냐, 이제 완성의 단계인데 시각적 표현을 얘기하자는 거죠. 사실은 왼쪽과 오른쪽에 내용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 예. 내용은 다를 바가 없는데 보여주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기 위해서, 자, 여기서 배경, 법내, 삭 다 날렸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 정보와, 사실 이 정보는 중복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날려버리고, 뒷 배경 없앱니다. 색깔이 그렇게 이쁘지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바차트 안에서도 이 배경 다 날리고, 사실은 보여주고 싶은 게 이제 이건 거예요. 예. 그래서 똑같은, 이게 이제 요 왼쪽에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라고 하면, 이것에 이 그래프에서 정말로, 그리고 숫자도 이렇게 왼쪽에 보여주지 말고 그냥 그래프 위에다가 바로 써주는 거죠. 이렇게. 예, 이렇게 상단에다가 바로, 여기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왼쪽을 따라가서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여기다가 바로 그냥 차트에다가 수치를 넣어주면, 그죠? 바로 해석이 되잖아요. 예. 이런 식의 어떤 시각적 표현을 다듬는, 극대화하는 방안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몇 가지 공식이 있지만 뭐, 어, 뭐 그걸 이 시간에는 다 설명하기 힘들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완성을 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여주고 싶은 부분을 최대한 강조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도구들이 있습니다. 도구들이 있는데, 저희들은 최대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고 도구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 다음에 뭐 다양하게 하면 좋지만 일단 빅재미 가지고만 활용을 해도 필요한 시각화는 웬만큼 할 수 있으니까, 일단 그거라도 한번 다 사용해 보는 걸로, 예, 다 사용해 보기 위해서 이번 주차 수업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주차까지 이제 해서 시각화는 마무리할 거예요. 그래서 시각화는 시각화 도구에 의해서 어떤 결정이 되는 게 좀, 도구가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도구도 중요하지만 도구가 좀 약해도 내가 분석 내용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전달할 것인가를 이제 고려해서 그래프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개요고,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분석 내용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전달할 것이냐를 고려해서 그래프 선택하는 게 중요한데, 그 기준이 여기서는 이제 시간과 관련된 정보, 시간과 특정 지표를 연결시킬 때는 어떤 그래프를 쓰느냐, 분포를 나타낼 때는 어떤 시각화 방법을 쓰느냐, 관계를 나타낼 때는 이 기준이 이제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쭉 영상을 이제 보시면, 두 번째 그 영상을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시간 데이터에 대한 시각화 기법으로는 막대 그래프, 누적 막대 그래프, 라인 그래프를 쓴다. 이런 얘기. 근거가 생긴 거예요. 그죠? 아, 내가 시간과 관련된 어떤 시간과 관련된 데이터 시각화를 할 때는 이런 그래프를 쓰면 되겠네. 기존에 이전의 영상에서는 그냥 제가 그 설명 없이, 자, 그래프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제는 제가 그래프를 그릴 때 이러겠죠. 아, 이번 분석의 결과는, 자, 시간과 어떤 우리가 지표를, 우리가 데이터 현황을 보여주기 때문에 막대 그래프, 누적 막대, 라인 그래프를 쓸 수 있다라고 이제 근거, 어노테이션, 설명이 하나 더 들어가겠죠. 여러분들도 이제 이 근거가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분포를 나타낼 때는, 자, 파이 차트, 도넛 차트, 트리맵을 쓴다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관계를 나타낼 때는 뭐 산점도도 쓰고 히스토그램, 버블 차트 이런 걸 쓴다. 네.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자, 예전에는 왜 이때는 파이 차트를 쓰고 바 차트를 쓰고 산점도를 쓰고 왜 그걸 써야 되는지 아마 그냥 이유도 없이 김태경 교수가 이렇게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보지 이 정도였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시각화 도구를 쓸 때 이 근거를 학습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제가 뭐 꼭 그 뭐지 막대 그래프를 쓴다고 해서 그거 따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시간과 관련된 거는 막대 그래프만 아니고 뭐 라인 그래프로 하면 되겠네. 이렇게 뭐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는 이제 기본 지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 연속형이냐 분절형이냐에 따라서 연속형이면은 라인 그래프를 써도 되고 예를 들어서 분절형이면 그냥 막대 그래프 써도 되고 이런 식의 어떤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막대 그래프를 좀 전에 제가 어떤 설명했는가 방금 시간과 관련된 시각화를 할 때는 막대 그래프 쓴다 이랬어요. 그럼 무조건 막대 그래프는 시간과 관련돼 있어야 되냐? 또 그런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부모의 SAT 데이터의 경우에 부모의 학력 수준과 학생의 성적 관계를 보여줄 때 우리 지난번 막대 그래프 썼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연도 대신에 부모의 학력 수준, 뭐 대졸, 뭐 초대졸, 뭐 석사졸, 뭐 박사졸 이렇게 쭉 썼고 여기에 어떤 그 학생들 자녀들의 평균 수학 점수를 쭉 나열한 적이 있어요. 자, 그런 경우는 이제 분절형이잖아요. 딱딱 분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거는 막대 그래프를 쓰는 게 맞죠. 하지만 뭐 월별로 아이스크림 판매량 이런 거는 자 연속형이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라인 그래프를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그 논리적으로 합리적이면 그때그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큰 기준에서는 이렇게 한다라는 거지 꼭 이래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쭉 영상에 올라와 있고 한번 영상을 보시고 그 제가 나눠드린 이 유인물 안에 또 실습할 수 있는 다 그 방식이 다 있으니까 한번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LMS에 올려놨고요. 그 LMS에 그 영상을 보시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시각화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프로젝트 위주로 갈 거예요. 다음 지금 그 불법 주정차 데이터 분석은 여러분들 그 학우분들이 알아서 해보시고 12주차에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준비되신 분은 어떤 형식으로든 좋습니다. 나는 이 데이터로부터 이런 의미를 찾아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자료 요약 하나만 가지고도 설명할 수 있는 게 많아 있어요. 이 데이터에 대한 기초 데이터 설명만 해도 그죠? 컬럼이 9개면 최소 9개 할 얘기는 생깁니다. 그죠? 그다음에 날짜 컬럼이 있으면 우리가 날짜 컬럼을 연도와 월과 일로 분리를 시켜 가지고 연도별 분석이 가능해요. 연도별로 그 뭐지 불법 주정차가 몇 건이 일어났는지 분석이 가능하고 월별로 불법 주정차 건수가 얼마나 일어나는지 연도와 상관없이 그럼 월 평균이 돼요. 5년간. 그죠? 그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그 불법 주정차 사례가 있는데 그것도 데이터를 쭉 살펴보면 다 거기서 그 정해진 사례로 쭉 정리돼 있어요. 그거를 또 컬럼으로 분리시키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전처리에서 데이터 전처리에서 파생 변수를 만들어서 파생 변수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하면 그러면 데이터 분석뿐만 아니고 데이터 정보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관계 정보까지. 네. 그래 놓고 이제 더 고급화가 되면 이제 뭐 선형 회기까지 만들어서 자 2010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데이터 패턴이 이러니까 2016년도에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 어떤 결과들을 도출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예측까지도 가능해 주겠죠. 음,
이런 사실은 데이터 분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생각인 거죠. 전략인 거죠. 전략. 그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 분석에서 많이 이제 사용되는 데이터 중에 그 타이타닉 영화 있잖아요. 그 배가 침몰해가지고 많은 희생자가 생겼는데 그 희생자 데이터 그 탑승자 정보가 있어요. 그 탑승자 정보가 있는데 그 탑승자 어떤 탑승자는 살고 어떤 탑승자는 사망을 했을까? 그래서 배를 탈 때는 어떤 곳에 가야 안전하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도 이제 의사결정이 가능해지는 거죠. 아무튼 앞으로 계속 실습 위주로 할 겁니다. 이거 시각화만 끝나면 프로젝트 위주로. 네. 그래서 이제 감을 잡으실 수 있도록 감을 잡아서 여러분들 스스로 분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이제 3월에 수업을 시작해가지고 이제 두 달 공부했습니다. 2달 공부했고 2달 공부하면서 빅데이터가 무엇인지는 알았고 물론 사실 우리가 이 수업 시간에 다루는 데이터를 빅데이터를 하기는 사실 부끄러워요. 예, 부끄럽습니다. 근데 토이 데이터라고 하죠. 샘플 가지고 장난칠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이제는 거대한 시스템을 우리가 직접 구축하지 않아도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이 많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석만 할 수 있으면 나중에 이 작은 데이터 가지고 분석할 수 있으면 큰 데이터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 계신 학우분들이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들거나 빅데이터의 뭐 엔지니어가 될 분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그 툴을 가지고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만 있어도 또 오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적용된다면 얼마든지 유용하게 활용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시니어 교육에 대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스마트폰 가르치고 하는 교육 인력도 필요하지만 사실 산업에서 이제 시니어들이 역할을 하려면 이러한 데이터 분석 능력이 있어야 사실은 산업에서 또 활발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게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만 잘 이용하는 법을 가르쳐서 스마트폰의 인공지능 기능을 잘 가르치는 능력만 이렇게 그런 것도 중요하고 앞으로는 조금 더 고급화된 시니어지만 이런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조금 더 고급 인력이 될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어쨌든 이런 식의 접근 방법 괜찮습니다. 네. 전혀 시니어분들이 코딩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그래도 뭔가 시각화된 결과를 가지고 남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뭔가 스킬이 생긴다는 거는 지금 2달 만에 엄청난 변화를 하신 겁니다. 하실 수 있다면 그 영상만 봐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제 해석이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뭐 괜히 그 수학적인 얘기 안 꺼내고 통계적인 얘기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죠. 근데 그게 없어도 얼마든지 해석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빅데이터는 이렇게 이제 이번 주는 시각화에 대한 얘기를 계속 이제 하는 거고요. 다음 주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개론 내일 할 얘기인데 오늘 조금 미리 좀 얘기하고 내일은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영상에 보시면 이제 지난주에 보면 지금 제가 이래 보니까 인공지능 개론 수업에 제가 한번 해보시라고 했는데 해보신 분이 지금 그러니까 지금 김희정 학우님 이제 혼자 이제 올리셨어요. 그래서 이거 다 해보셔야 됩니다. 예, 예. 그 김희정 학우님 이게 어떤 인공지능 모델인가요? 꽃, 꽃, 꽃과 스킬 인식 기능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여기 나오네요. 그래서 데이터셋으로 지금 이렇게 이게 꽃인지 숲길인지를 이제 판단하는 거네요. 네 가지로 했어요. 난초, 그다음 민들레, 장미, 그다음 숲길 이렇게.
네 가지. 지금 거기 제가 화면 공유하면 이렇게 한번 샘플 보여드릴 수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여줘야 되지? 네? 일단 올리기만 했는데. 어, 이렇게 올리면 나오지 않나요, 교수님? 제가 요 데이터를 한번 네. 잠깐만요. 이렇게 이제 올린다는 거죠. 이거. 그냥 내가 하나 받아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장미.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왜 링크가 나나? 이미지 저장이 안 되네. 이미지. 아, 그 교수님 그 JPG로 바꿔야 돼요. 맞아. 이렇게 됐어요. 이미지. 그래서 바탕화면에 뭐 장미 해가지고 그래서 장미를 올리면 안 올라갔나? 이렇게 장미가 뜨네요, 그죠? 네. 음, 장미와 난초와 민들레 숲길 이런 네. 식으로. 네. 이거 외에 혹시 또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있었습니까? 저요? 예. 이제 요거는 뭐 제가 아주 심플하게 보여드린 예제고 혹시 일상생활 중에 요런 이미지 인식을 하면 뭐 생활의 편리함이나 뭔가 좋아지겠다라고 생각하신 게 있는지 싶어서. 사실 표정을 하고 싶었어요. 표정. 아, 근데 그 표정에 대한 것들을 많지 않더라고요. 이미지 찾다가 못 해 봤어요. 한번 볼까요? 그래서 지금 표정에 대한 부분들을 뭐 행복한 표정, 웃는 표정, 슬픈 표정 그런 것들 지금 모으고 있는 중이거든요. 잠깐만요. How old net. 이게 보면 지난번에 제가 How old net이라는 데 한번 말씀드렸나요? 아니요. 저는 픽사이베이에서 했어요. 여기 보면 How old net. 왜 안 되지? 예전에 됐는데. 그 How old 하울드 하울드넷에 들어가서 웃는 얼굴 하면 웃는 얼굴만 쭉 나옵니다. 하울드 넷이요? 네네네네. 왜 이게 안 되지? 제가 이게 이게 서비스가 중단이 됐나 보네. 그래서 제가 슬픈 얼굴이라고 하면 슬픈 얼굴 사진이 쭉 나왔어요. 지금 왜 갑자기 안 되지? 스탑했나 보네. 서비스를 중단했나 보네. 지난번에 그 인공지능 개론 수업 시간에 제가 이거를 네, 보여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때 왜 뭐야 사진을 올리면 그 얼굴을 아, 그 네네네. 나이를 예측해주는 그 서비스 네네. 있었잖아요. 그게 네네. 이 서비스인데 거기에 뭐 음. 슬픈 얼굴, 기쁜 음. 얼굴, 쓸쓸한 얼굴 이렇게 하면 음. 그 감정과 관련된 사진을 쭉 추출해주는 그런 서비스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김희정 학우님께서 원하는 감정을 추출하는 그거를 쭉 그 훈련을 시킨 다음에 내 네. 얼굴을 가지고 또는 내 얼굴을 가지고 웃는 얼굴 찍으면은 뭐 기쁜 얼굴 이런 식으로 이제 감정이 이제 네. 훈련이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개인 프로젝트예요. 내가 인공지능 사진을 가지고 그 기계를 공부시킨 거예요. 결국은 그 김희정 학원님께서 사진을 가지고 컴퓨터를 공부시켜 가지고 그죠? 공부시켜 가지고 다른 사람이 공부시킨 그 학습 환경 그 모델을 제가 재사용해 가지고 이거를 음. 인식시키는 거죠. 네. 네.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일이 가능한가 하면 자 만약에 우리가 강의실 수업을 한다고 했을 때 또는
지금 여기 줌 수업을 한다고 했을 때, 자, 지금 제가 여기에서 학우분들 이름을 하나씩 확인해야 출석 확인이 됩니다. 그죠? 네. 그런데 제가 학우분들 사진을 가지고 얼굴을 가지고 훈련을 싹 시킨 다음에 자, 들어오자마자 출석이 다 입력이 돼 버리는 거예요. 어, 이해되십니까? 네. 그렇잖아요. 그 쭉 얼굴을 다 학습을 시킨 다음에 제 방에 딱 들어오는 순간 그냥 출석 그냥 확인이 되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얼마나 여기에 있었는지까지. 교실 수업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실 수업. 그러면 그 입구에 카메라 하나 달아놓고 학생들이 입장하자마자 출석이 바로 실시간으로 됩니다. 이렇게. 얼굴이 인식이 되잖아요. 학습을 시키면. 그런 용도도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뭐, 그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활용하는가 하면 그 불량품 검출을 많이 합니다. 불량품. 그러니까 제조하시는 분들 그 품질 관리해 보면 제조를 하고 난 다음에 다 사람이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이게 걸러내잖아요. 네. 100% 완성 그 품질 100%는 없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 불량품이라는 것도 패턴이 있어요.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제품의 불량품을 검출할 때도 이 불량품의 패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패턴은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죠? 보여지는 거죠. 보여지는 거로 우리가 패턴을 찾는다는 것은 이렇게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검출해낼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컴퓨터는 실수가 없어요. 그런 보여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죠? 사람은 아유 잠깐 피곤해 가지고 딴 데 눈 돌리고 이러면 그게 뭐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확인하기 놓치기도 하지만 컴퓨터는 이 비전을 통해 가지고 딱딱 집어냅니다. 네, 네, 그렇죠. 특히 지금 의료계에서는 방사선 아이고, 그 사진 엑스레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그 유방암 검진을 할 때 기계 인공지능의 그 진단 정확도가 더 정확하다고 그래요. 예, 아, 예. 실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뭐더라? 제가 오늘 좀 적어놨는데 음, 그 당뇨성 망막증, 눈에 생기는 당뇨성 망막증도 요즘에는 다 인공지능으로 이렇게 판독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쨌든 근데 그 기본 기술이에요 다. 예. 근데 이제 다음 학기에 이거보다 더 자세하게 미세하게 인공지능 모델 만드는 방법을 도구 사용으로 도구만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만드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인공지능 중에서도 가장 간단한 어떤 모델인데요. 이게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분류해 주는 거 분류. 음, 예, 이게 분류잖아요. 말 그대로. 이 사진을 보고 장미인지 난초인지 민들레인지 숲길인지 분류해 준다고. 근데 이거를 딱 미세하게 이게서 장미만 이렇게 딱 도출해내 가지고 요걸 가지고 이제 판독을 해냅니다. 이 세그멘테이션 해가지고 딱 분리해내 가지고 예, 이렇게 요렇게 이제 학습을 시켜요. 이렇게 따로 분리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사람이 많은 사진을 딱 올리면 사람이 몇 명인지 바로 검출을 해냅니다. 몇 명인지까지. 예. 자동차를 우리가 훈련을 시키면 자동차가 몇 대 지나가는지 바로 여기서 그 결과값을 바로 텍스트로 리턴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다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코딩 안 하고도 툴을 가지고 이렇게 쭉쭉 하면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활용하는 방법만 학습을 하면 됩니다. 그때 이제 필요한 게 HTML, CSS, 자바스크립트예요. 예, 지금 요거는 활용을 하려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활용 용도가 이제 조금 제한적이잖아요. 근데 웹사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파일을 업로드하면 이게 검출이 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죠? 네. 지금은 이 티처블 머신이라는 이 플랫폼에 종속적으로 우리가 일을 하는데 이게 아니고 내가 내 마음대로 이 모델을 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다면 훨씬 나은 거죠.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이렇게 그, 그 뭐야
이미지 가지고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었는데 이번 주는 이제 사운드, 소리를 가지고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오디오. 그래서 자, 일반적으로 백그라운드 노이즈,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소리를 저는 이제 동물 소리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만들어서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 강아지 소리 멍멍 멍멍, 뭐 고양이 소리, 그다음에 뭐 소, 그다음에 염소, 이 특징적인 이제 동물들을 가지고 녹음을 합니다. 여기서 여기 강아지를. 예, 제가 여기서 강아지 소리를 한번 내볼까요? 그래서 이래가지고 이제 뭐 레코드 합니다. 멍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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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 이렇게 가지고 그러면 여기에 보면 보이시지만 사운드가 이미지로 변환이 돼요. 이거 보시면 사운드가 이미지로 변환이 됐어요. 그죠? 결국은 소리를 시각화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패턴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extract sample 하면 두 개의 샘플이 나왔어요. 근데 강아지가 멍멍멍멍 바쁘게만 울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른 샘플로 멍, 멍, 그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소리를, 뭐 강아지의 소리를 이렇게 샘플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비록 나는 소리를 얘기했지만 소리가 이미지화되었다. 결국은 컴퓨터는 이 소리 자체를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소리 자체를 이렇게 이미지화해서 보여지는 걸로 변환을 해서 이제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네. 이해되시나요? 네. 그리고 뭐 고양이를 또 뭐 야옹 야옹 이런 식으로 어,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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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옹, 이런 식으로 이제 샘플을 만들어 가지고 훈련을 시킨 다음에 똑같겠죠? 인풋을, 소리를 우리가 어딘가에 고양이 소리를 녹음해서 갖고 오면 이게 뭐 고양이다, 소다, 염소다, 이렇게 이제 소리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분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소리를 가지고 판단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면 얘가 배가 고파서 우는지 아파서 우는지 뭐 불편해서 우는지가 다르다고 해요. 그죠? 그런데 그 소리를 잘 훈련을 시켜 가지고 아이 소리, 그런 울음소리, 아주 그 숙련된 그 어른이 딱 들으면 이게 정확도가 상당히 높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아이 울음소리만 들으면 얘는 기저귀를 갈아야 돼 하면 거의 90% 맞아요. 얘가 지금 배가 고파. 이거 거의 90% 맞아요.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고 쳤습니다. 그런 아주 그 경험이 많으신, 아이를 오랫동안 보시고 아이의 그 성격을 잘 아는 그런 분이 있다고 칩시다. 그분이 그런 아이의 울음소리를 녹음을 시켜서 여기다가 배고플 때, 음, 뭐 기저귀, 저기, 그죠? 또는 또 뭐 있죠? 아기들? 또 뭐 뭐 어쨌든 뭐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소리만 모아 놓는 거예요. 이렇게 쭉 아이의 울음소리를 가지고 이렇게 쭉 모아 놓고 이거를 공개를 해 버립니다. 인터넷상에. 그래서 그 이제 아이를 처음 낳은 아이 그 초보 엄마한테 그 서비스를 공개를 해요. 아이 울음을 살짝 녹음해 가지고 올리면 얘는 지금 배고플 확률 90%, 기저귀 갈 확률 뭐 몇 프로, 이렇게 돼 버리잖아요. 그럼 그거 도움 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 소리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면 어, 그런 예제들, 또는 이 소리를 가지고 뭔가 판단할 수 있는, 뭔가 이게 소리를 들으면 경험상 이렇다라는 거를 뭐 특히 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답답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뭐 인간의 언어로 이게 안 되니까 그 소리를 가지고 대부분 의사소통을 하는데, 그죠? 소리와 행동을 가지고 하는데, 뭐 행동인 경우는 모션을 가지고 우리가 인공지능 모델 만들면 되고, 그죠?
근데 소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면 그 애완견 시장에서 도움 좀 뭔가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그죠? 예를 들어 가지고 근데 그거를 집에 있는 인공지능 스피커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집마다 강아지를 너무 많이 키우니까 강아지가 뭔가 소리를 내면 그 인공지능 스피커가 알아가지고 우리 메리가 지금 배고프대요. 뭐 이렇게 놀아달래요.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주면 재미있는 서비스가 되겠다는 생각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이제 만드는 것 자체는 이제는 어렵지가 않다. 단 그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한 데이터 수집이 관건이고 적용 분야를 찾는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몫이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2달 전만 해도 인공지능이 뭐고 실체가 뭐고 뭘 어떻게 사용하고 모든 게 복잡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그 인공지능 서비스를 직접 사용도 해보셨고 그 다음에 지금 간단하게 이미지와 소리를 가지고 인공지능 모델, 여러분들만의 모델을 만들어 보기도 하시고 하면 이제는 인공지능이 나하고 아주 동떨어진 기술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활용할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어떤 그런 감이 오면 상당히 많이 진보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예. 사실 뭐 알고 나면 별거 아닌데 알기 전에는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꼭 한번 실습을 해보시고 요거 이용해서 그러니까 데이터를 수집은 못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는 상당히 사실은 있어요. 프라이버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개인 정보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현실적으로. 하지만 내가 인공지능 모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그래도 많은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언젠가는 그 구현 자체는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네네네. 좋습니다. 근데 예, 최근에 예, 그 크라우드웍스 같은 데서는 네, 뭐 아이의 울음소리, 네, 배고플 때 뭐 또 강아지의 울음소리 이런 것도 다 예, 한 건씩 올리는데 돈을 주고 그거를 네네네. 데이터를 지금 모으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리고 제가 이제 최근에 본 그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인터넷을 쓰고 이런 모든 거를 그 기업들이 구글이나 음, 네이버나 이런 기업들은 실은 무료로 다 이거를 음, 저희가 씀으로 해갖고 그런 거를 함으로써 자기네가 받는 이익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빈부 그 격차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그 무료로 받는 그런 그 데이터를 음, 봤는데 실은 결국 그럼으로 해서 우리가 또 잡도 없어지고 음, 아주 단순한 것들 이제 그런 이슈를 한번 다뤘었는데 굉장히 예, 우리가 이 얼굴 하나 찍어서 내 나이가 몇이야 이렇게 할 때 그 회사는 저희의 데이터를 가지고 또 나름의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고 음. 이제 이런 거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마이 데이터라는 컨셉이 나왔어요. 마이 데이터. 사실은 또 그 구글, 네이버 이런 사람들이 다 우리가 만든 데이터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 근데 우리한테 들어오는 리턴이 없어요. 네. 그잖아? 그래서 이제 금융권에서는 내 데이터를 제공하고 그거 제공한 만큼 내가 리턴을 받는 뭐 이런 이제 제도가 생겼어요. 또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하기도 하고 이제 사실은 좀 억울한 거죠. 나 페이스북에 잔뜩 사진 올렸더니 마크 주커버그가 우리 분석하고 왔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저희가 주문 한번 시켜도 그 정보가 그 네네네. 배달 업체에서는 그 수송까지도 다 차례차례로 주소에 따라 정리를 해주는 음, 정도로 이용을 하고 있다고 그 하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예, 그런 이 데이터에 대해서 좀 더 아주 음. 그걸 데이터 주권이라고 하는데 그 개인의 주권이 그 국가의 주인은 국민인데 그죠? 마찬가지로 그 근데 데이터를 이제 그런 걸 이용함으로 해서 또 저희가 생활이 편안해진다는
그런 또 돌아옴도 있긴 한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우리 개인이 그걸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빨리 그냥 그거를 바꿀 그게 있으면 뭐 에너지가 있으면 빨리 개인이 또 역량을 개발시켜서 그냥 더 많이 활용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또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MS의 프로젝트를 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나온 김에 MS도 인공지능 쪽에 상당히 앞서가는 회사죠, 당연히. 그래서 그 MS 쪽의 프로젝트가 참 재밌어요. 여기 보면 MS를 보면 그 MS 그 영상에 이제 다 올려놨는데 그 MS가 AI 프로젝트를 엄청 공격적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상 스테이지를 아주 간략하게 간단하게 구현해내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집에 카메라 2대만 가지고도 우리가 그 뭐지 뉴스라든가 이런 데서 보는 그에 선거 방송 같은 거 보면은 왜 기자 아나운서가 나와서 뒤에 배경 막 이렇게 예쁘게 해가지고 그렇게 나온 거 있잖아요. 그 가상 스튜디오인데 그 자체를 이제 인공지능 기술하고 하드웨어 자기네들이 만든 하드웨어를 가지고 어디서든 자기 집에서라도 이걸 구현할 수 있게끔 만든 이제 제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OCR이라고 해서 그 이미지상의 문자를 해독을 해서 그 다음에 수학 문제를 풀어주는 앱이에요. 이거는 지금 상용화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그 앱스토어나 그 가보시면 이 솔루션이 있어요. 매스 솔브인가 있어요. 그 앱을 그, 그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해보시면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요걸 딱 캡처를 뜨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바로 줍니다. 음. 문제 절차 그 해답 절차까지도 보여줘요. 네? 이렇게 보면 그 매스 솔버라는 앱이에요. 네. 그래서 자 이거를 딱 입력하면 X 값이 나오겠죠? 이렇게 똑같습니다. 제가 지금 그냥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거를 그냥 클릭을 했는 건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종이에다가 펜으로 문제를 쓰고 이걸 찍어서 이렇게 올려도 결과가 똑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어떤 수학이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팩토링을 이용해서 하는 단계가 있고 뭐 이런 단계별로 문제를 해서 그 방법들을 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렇게 거기다가 관련된 비디오까지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한번 그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간단한 수학 문제를 종이에 여러분들 펜 글씨로 써가지고 그걸 찍어서 올리면 바로 해답을 찾아줍니다. 뭐 이런 거는 말도 그냥 뭐 바로 되고요. 이런 것도 너무 쉽죠. 이런 것도. 예. 그리고 뭐 그다음에 이제 나 같은 사람들 좀 찾아주는 거예요. 이거 보면 이제 저하고 비슷한 사람들 찾아주고 이런 거고 또 재밌는 게 뭔가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스닙 인사이트라는 것은 뭔가 하면 그 우리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뭐지? 예전에 말씀드렸던 그 네이버의 스마트 렌즈라고 있잖아요. 스마트 렌즈. 그 똑같은 겁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 옷을 이렇게 박싱을 해가지고 이렇게 영역을 표시하면 이 옷과 유사한 제품을 바로 찾아줍니다. 예. 그리고 내가 이 얼굴에 이 안경 부분만 딱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박싱을 치면 이 안경이 어떤 안경인지를 알려줍니다. 예, 그런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머신 리딩이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그 텍스트를 기계가 다 이해하는 거예요. 그 뭐 예전에 뭐 토익이나 토플 이런 거 문제를 그 보시면 이 지문을 보여주고 이 글의 주제는 뭐 이런 식의 지문 많잖아요. 그 다음에 이 글의 이 글의 주인공은 언제 태어났냐, 뭐 어디에 갔냐, 뭐 이런 식의 질문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이 지문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이멜다 리버라 이 사람이 누군가 예를 들어서 프로이즈 뭐 이렇게 그냥 던지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든 다 이렇게 대답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이 이거를 다 해석을 하고 이 질문에 답변을 합니다. 여기 나오죠. 와이프 오브 무지션. 이거 보니까 얘는 이렇다라고 이제 했으니까 뭐 이렇게 이거는 지금 아주 간단한 근데 그럼 뭐 예를 들어서 daughter 이렇게 그럼 여기 이제 그녀의 딸 뭐 코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코코겠죠? daughter죠. 쭉 다 읽고 이제 하는 거죠. 코코라고 나오죠.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문 해독 영역을 인간의 해독 영역, 해석력의 독해력을 이제 인공지능이 인간의 독해력 하고 이제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예. 그죠? 여기에 어떤 질문이든 던지면 인공지능이 답을 찾아줍니다. 사실 이거는 2017년도 전에 2012년도에 IBM 왓슨이 저 퀴즈쇼에 나왔잖아요. 제퍼디라는 미국에서 사실 그때 완성이 된 거예요. 그때만 해도. 예. IBM 왓슨이 그때 제퍼디 2012년도인가 뭐 그때 그 나와가지고 그때 인간하고 대결해서 이겼잖아요. 그죠? 그리고 5년 뒤 2017년도입니까? 그때 알파고가 나왔는데 어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에 벌써 이 기능은 완성됐는 거예요. 예. 그죠? 음. 그리고 이거보다 더 한 게 나왔잖아요. 사실은 GPT-3 한번 보셨잖아요. 예. GPT-3 보시면서 보셨을 겁니다. 아마. 그죠? GPT-3 좀 우리가 좀 더 공부 좀 활용하는 방법을 좀 고민 좀 해봐야 되는데 그 다음에 우리 학우분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코딩이잖아요. 코딩. 그죠? 코딩 때문에 다들 진짜 뭐 힘들어 하시는데 이거는 뭔가 하면 자, 내가 화면으로 웹페이지에 만들고 싶은 화면이 있어요. 응? 화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요. 자, 나는 이런 화면을 그리고 싶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개발자든 아니든 이거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여기 우리 시니어분들 그 웹사이트 화면 손으로 그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죠. 이렇게 그려서 올리잖아요. 이거를 올리면 이 인공지능이 이렇게 화면을 그려줘요, 이렇게 또. 와, 스케치 코드. 이렇게 예, 스케치를 해주면 코드가 나오고 자, 여기 보면 다운로드 your HTML 코드 음, 다운로드 HTML 코드라는 게 돼서 이게 손으로 그려진 화면이 이 화면에 대한 소스 코드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 나오잖아요, 지금. 아, 그래서 이거를 소스 보기 하면 아, 인공지능이 이렇게 쭉 이거를 코드를 짜주는 거죠. 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러면 뭐 HTML 공부 안 해도 되겠네 이러면 안 되고 안 해야지. 해야 돼요. 왜 해야 되냐? 왜 해야 되냐? 이걸 고쳐야 되잖아요. 그죠? 음, 처음부터 다 짜라 그러면은 아휴 이거 어떻게 해? 내가 개발자 들고 이 공부하냐?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만약에 이 정도까지 코드를 써주면 그래도 뭐 내가 여기 글자라도 좀 바꿔서 내용은 바꿀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뭐 다 만드는 개발자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제 그래도 알아야 뭐 이렇게 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봅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화면인데 이런 것들도 이제 손으로 그린 스케치예요. 스케치 이렇게 스케치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글자도 진짜 뭐 날라가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이게 뭐 누가 뭐 인공지능이 잘 해석하라고 그려준 그건 아니에요. 분명히 맞죠? 근데 인공지능은 이거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화면이 이게 맞냐 이렇게 이거는 이제 가짜 텍스트예요. 샘플 텍스트로 그냥 막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레이아웃이 생겼죠. 그리고 다운로드 코드를 하면 자 코드 자체가 이렇게 나오죠. 소스 코드가 나오죠. 와. 예? 와. 자 그러면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이제 인공지능을 안다고 해서 100%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90% 이상은 코드를 만들고 최소한 그거에 대해서 만들어진 코드에 대해서 색깔을 바꿔줘야 되고 텍스트는 바꿔줘야 되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을 가지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예. GPT-3도 음.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거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면 네. 그 코드를 다 제공해 준다고 저 리뷰에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가 GPT-3의 답을 잘 구하기 위해서는 걔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걔가 잘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예. 걔가 대답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질문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번역을 뭐 이게 우리가 지금 번역도 종류가 다양해요. 예를 들어서 구글 번역이 있고 파파고가 있고 뭐 다른 번역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번역마다 번역의 품질이 좀 달라요. 다음 시간에 이제 기회 되면 한번 예제를 하나 보여줄 텐데 자 그러면 번역을 잘하게 하려면 우리나라 말을 잘 잘 아주 명확하게 써야 번역이 잘 돼요.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말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써야 그것도 번역이 잘 되는 거예요. 맞아. 예. 야, 배 좀 가져와라. 그럼 기계 입장에서 배를 갖고 와라. 그러면 배가 맛있는 배를 가져와라. 이렇게 해버리면 좀 달라지잖아요. 그죠? 음. 예, 그러면 기계가 맛있는 거는 과일이 먹을 수 있는 거니까 과일이지 이렇게.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최소한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기 위한 질문을 잘 할 수 있는 역량은 정도는 키워야 된다. 네. 그렇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그 사람들끼리는 됐다. 그러면 다 의사소통이 됐지만 했나? 거시기. 그 시기 그 시기 있잖아. 그 시기 해서 그 시기 해서 그 시기 하니까 그 시기 해. 알았지? 그렇지. 맞아.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식의 의사소통이 아니라 이제 인공지능은 좀 우리가 조금 더 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의 속성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잘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도 알아야 된다. 예. 그래서 자동차도 그냥 악셀레이터 브레이크 밟고 막 급브레이크 밟고 급발진하고 이러면 기름 많이 먹고 효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자동차 내부에 어떻게 작동 원리 자꾸 알면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잘 활용할 수도 있고 오래 쓰고 이렇게 하듯이 좀 알면은 뭐 좀 더 낫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 거죠. 아무튼 이게 MS 프로젝트를 좀 쭉 보세요. 네, 보시고 또 다 더 풍부하게 제가 설명을 해놨으니까 영상을 또 한 번씩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인공지능 개론은
음성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한번 모델을 저를 똑같이 따라 하셔가지고 해도 괜찮고요. 뭐 다른 소리를 한번 만들어서 여기 그 또 이번 주 게시판 또 만들어 놨어요. 10주차에 그 게시판에 과제 제출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벌써 올리셨네요? 재미 들으셨네 완전. 아니에요. 저 교수님 거 똑같이 그냥 일단 한번 해본 거예요. 네, 재미를 인공지능 개론 재미를 많이 들으셨네. 네,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은 아 이게 이런 게 되는구나 이제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다음 주부터는 좀 재미없는 얘기 그냥 실습이 좀 없고 조금 생각해 볼 얘기들 가지고 조금 영상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새소리요. 예, 예. 그 새소리들을 어디서 좀 모을 수 있을까요? 이게 그것도 저도 찾아봤는데 어딘가 있더라고요. 새소리만 또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새소리 한번 찾아볼까요? 새소리. 유튜브에 가면 새소리가 나올라나? 그 새소리 듣고 잠자라고 또 새소리 녹음해가지고 요즘에 잠 안 오는 사람들 많아가지고 유튜브에 가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새소리만 또 이렇게 가지고. 네, 새소리 모음에서 20종 나와 있는 거 있는데요. 아, 그죠, 그죠. 20종이요? 네, 새소리 20종 모음. 새소리 나오네 여기. 네네. 와, 30까지도 있고 이렇게 아. 치면 굉장히 많이 동영상으로 올라왔는데. 예, 예, 해봐야겠다. 예. 어유 소리가 이거는 뭐 세네요, 세. 새 소리 이런 것도 좋네요, 좋네. 이런 거. 예, 새 소리 괜찮습니다. 이게 모으기 힘든 데이터를 모아야 가치가 더 있어요. 예. 아까 교수님 보여주셨던 그 HTML 네네. 그렇게 바뀌어지는 게 그렇게 하면 그거 PPT로도 가능하게 만들어지나요? 이거 이 PPT로 하면 더 명확하겠죠? 네. 예, 더 명확하겠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업로드 your own 여러분들 거를 올려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take a picture 이제 그냥 그 종이에다 그리셔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바로 올릴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어요. 네. 그래서 이거 뭐 보시기 어려우면 여기에 상단에 한국어로 이렇게 쭉 바로 구글 번역이 되니까 그죠? 이렇게 그래서 디자인 패턴을 감지하고 손으로 쓴 텍스트를 이해하고 구조를 이해하고 HTML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되게 순서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사례가 있으니까 요 사례만 잘 봐도 우리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회원가입 폼 이런 거 회원가입할 때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런 거 그냥 그리시고 한글은 인식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번 해보세요. 안 되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소스 코드 고치면 되니까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빅데이터하고 인공지능 개론을 자 한 번에 동시에 리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뭐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전달할 수 있는 거를 한번 쭉 핵심적으로 요약을 해드렸고 인사이트 어떤 인사이트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설명이 뭐 그렇게 고난이도거나 복잡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어떤 식의 접근을 해야 되냐면은 이게 되니까 이제 도메인으로 들어가면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부품 제조 회사의 사진을 가지고 우리가 그 불량품과 정상 물건을 이제 구분해내는 프로젝트를 한번 해본다거나 그래가지고 그러려면 어떤 것이 불량품인지를 회사에 찾아가지고 계속 물어봐야 돼. 사진도 보고 도메인도 알아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뭐 복지관에서 뭐 시니어들 대상으로 이미지를 가지고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또는 소리를 가지고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거를 우리가 이 시니어 대상으로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면 도움이 될까? 그죠? 이제 스마트폰 가르치고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안 해도 할 사람 많아요. 예. 근데 인공지능 가지고 이 시니어 시장에서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러면 이제 유니크한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발굴을 해 가야겠죠. 아, 예. 그 빅데이터 분석 수업 자료는 이미 공유를 해 드렸는데요. 혹시 반장님 아마 가지고 계실 겁니다. 아니면 제가 예, 다시 드릴게요. 그, 혹시 그 지금 빅데이터 분석 자료 가지고 계신 분은 우리 그 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예. 김경옥 학우님 있습니다. 예. 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오늘 뭐 좀 짧은 시간이지만 좀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디지털 휴먼에 대한 얘기를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요즘 하도 이슈가 돼가지고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공지능 개론은 교재 자료를 만들기가 너무 이게 빨라가지고 제대로 못 만들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 영상으로 남기고 있으니까 따끈따끈한 소식을 듣고 좀 이렇게 반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저기 뭐죠? 우리가 티처블 머신을 이용해서 네, 어, 그 외국에서 그 곡물을 많이 들여오잖아요. 네, 곡물을 들여올 때 그 곡물에 그 벌레라든가 곤충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그 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네, 혹시 이미 그들이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음, 여러 가지 그 사진만 찍어도 무슨 그 곡식의 곡물에 그런 곤충이나 해충이 있을지 이렇게 디텍트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자동으로 음. 보고서의 사진과 함께 무슨 그 벌러지가 거기에 곤충이 그런 게 발견이 됐는지 이런 거를 알면 되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런 거는 근데 또 이미 혹시 너무 빨리 해서 지금 나온 거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아직 했는데 아직 안 나왔을 거예요. 절대. 예, 그렇게 빨리 안 움직입니다. 그런 데가. 이제 그러려면은 이제 사진뿐만 아니고 뭐 온도, 습도 뭐 이렇게 뭐지 뭐 수분 이런 거까지 다 이제 연관시켜서 하면 제일 정확하겠죠. 만약에 벌레가 나온 상황에 그 정보가만 있으면 음, 음, 그래서 예전에 그 스마트팜 그거 그 농장을 하는 그 그 사람이 그런 데이터, 네, 습도, 온도 이런 걸 때 작물이 어떻게 하는지를 혼자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많은 농부들하고 네, 그거를 공유를 한다고 하는 그 동영상을 좀 본 적이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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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것처럼 그런 프로그램도 그 습도나 이런 거를 다 감지도 하면서 그런 사진을 찍었을 때 금방 그 정보를 줄 수 있는 거가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요즘 그 공원을 갈 때 그 렌즈 그 뭐죠? 네이버 스마트 네, 스마트 렌즈. 렌즈를 지금 굉장히 많이 쓰고 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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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그게 저도 쉽게 알아보는 보편적인 신문은 금방금방 정보가 다 뜨더라고요. 정확하게 무슨 그럼요. 곳에 뭐 네. 그거 아주 자세한 정보가 뜨는데 너무 정보가 없는 것들은 저도 좀 이런 게 뭘까 하고 이렇게 찍어보면 아직은 막 다른 비슷한 이미지는 보여주는데 정확한 정보가 많이 안 나와요. 그런 걸 보면 음, 아직은 정교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그 데이터가 모아지면 네. 엄청 그 정교해질 것 같은데 아직 그 수준은 뭐든지 찍어서 나오는 수준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한 아직 10개 정도 찍어봤는데 그중에서 한 4~5개 반 정도는 음, 정확하게 그 무슨 그 식물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 때는 그 스몰 월드,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그 범위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 내가 모든 거에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 수는 없다. 라는 거죠. 내 도메인에 한정돼서 모델을 만들 수밖에 없고, 그거에 이제 깊이 파고 들어가야 이제 가치가 나오는 겁니다. 그 데이터베이스 수업 시간에서도 아마 스몰 월드라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모든
세상의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DB는 못 만들어요. 불가능해요. 너무 범위가 넓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최소한 우리 회사의 직원 관리를 위한 DB 설계를 하겠다. 이거는 가능하듯이 인공지능 모델을 만드는 것도 최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걸로 이렇게 이제 범위를 잡아서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남들이 안 했지만 가치가 있을 만한 거. 그러면 그런 것들은 돈 주고라도 쓴단 말이에요. 예. 뭐 어쨌든 시니어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니까 저는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고 이게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뭐 설명은 드릴 수 있지만 그 시니어 월드에서는 또 다른 제가 발견하지 못하는 뭔가 데이터들이 아마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뭐 어르신들의 행동을 보고 이분은 지금 뭐가 문제가 있구나 없구나를 뭐 이렇게 판단하는 거 예를 들어서 또는 뭐 그런 것들도 뭐 하면 심리적인 상황 또 이렇게 그 목소리의 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치매에 있는 분들의 뭐 특징 뭐 이런 것들도 좀 현상학적으로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모델로 만들면은 그런 것도 의미 있겠다. 아무튼 그거는 뭐 진짜 상상하시는 분들 것입니다. 예, 꿈꾸는 건 꿈꾸고 상상하는 분들의 몫인 거고 이제 그거를 할 수 있는 엔지니어들은 많지만 그런 아이디어는 그 상황을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은 가지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시니어 분들만의 것들입니다. 그 영역은.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이걸로 일단 수업을 마무리하고 혹시 더 질문이 있으시면 이제 자, 질문을 좀 주시고 예, 마치겠습니다. 자, 질문이 많이 없는 걸로 보여서 그럼 내일은 제가 인공지능 개론 따로 수업을 안 합니다. 안 하고 대신 그 지난주에 했던 거 한번 실습해 보세요. 제가 여기 데이터셋까지 다 올려놨죠. 파일 이미지셋 네, 화면 보이시죠? 여기에 데이터셋까지 다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영상을 보고 따라만 하시면 돼요. 따라만 하시면 돼요. 만약에 집에 이 캠이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캠을 가지고도 했어요, 제가. 근데 이 캠이 없는 분들은 그냥 이 두 번째 영상을 보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실습만 해보셔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구조차 게시판에다가 이렇게 그 학우분들의 데이터 인공지능 모델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음성까지 김희정 학우님이 이미 다 하셨기 때문에 좀 물으셔가지고 어려운 부분 있으시면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자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와, 오늘 되게 일찍 끝났다. 네. 안녕히 가세요.